오프닝. 혹시 공차 알아?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버블티 브랜드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공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한국에서의 성장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담이 아니라 전략가의 계산과 용기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다. 2011년 한 명의 호주인 전직 은행원이 싱가포르의 공차 가게 앞에서 긴 줄을 봤다.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그땐 몰랐을 것이다. 챕터 1 전략가의 도박. 마틴 베리 이 남자는 누구인가? 시티뱅크와 스탠다드 차티드 같은 세계적 금융기관에서 투자은행가로 일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분석하고 시장을 읽고 기회를 포착하는 게 그의 일이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어쩌다 우연히 본 공차 가게 앞에 긴 줄이 그의 금융가적 본능을 자극했다. 시간당 몇 명이 드나드는가? 한 잔의 평균 가격은 얼마인가? 원재료비는? 운영비는 얼마나 드는가? 이 모든 걸 계산하는데 몇 분이 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다. 이건 놀라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커피 시장은 이미 스타벅스가 완전히 점령했다. 하지만 버블티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다. 여기에 천재적인 기회가 있다는 걸 마틴 베리는 본 거다. 그는 곧바로 대만의 창립자 우제나를 찾아갔고 한국의 마스터 프랜차이즈권을 따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개인 자산 250만 달러를 투자해서 2011년 한국 시장에 발을 디뎠다. 250만 달러면 얼마나 큰 돈인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벌기 어려운 금액을 전부 걸었다는 거다. 이건 비즈니스 결정이라기보다는 거의 도박에 가까웠다. 챕터 2 스타벅스를 이용한 천재적 전략. 2012년 공차의 첫 번째 매장이 서울의 홍대에 문을 연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공차라는 브랜드는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미지의 존재였다. 주변은 커피 브랜드들로 가득 찬 시장이고 누가 이 낯선 버블티를 마셔보려고 할까? 마틴 베리는 이 문제를 뭔가 대단한 광고 캠페인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 첫 5개 매장을 스타벅스 바로 옆에 오픈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정말 영리한 전략 아닌가? 스타벅스는 이미 엄청난 광고와 브랜드 파워로 서울의 번화가에 수많은 손님들을 모아놨다. 마틴 베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손님 100명 중 단 한 명만이라도 공차를 시도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스타벅스 손님들의 발길을 마치 자기 가게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다. 이건 공격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지능형 위치 선택 전략이었다. 이미 만들어진 고객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대박이 났다. 홍대의 공차 매장 앞에는 기다리는 손님들로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도 스타벅스만큼 긴 줄이 말이다. 챕터 3 기회를 기회로 만들다. 긴 줄은 아무도 못 속이는 신호다. 기업들이 그걸 봤다. 현대자동차, 대형 백화점들 같은 한국의 굵직한 대기업들이 마틴 베리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우리 매장에도 공차 키오스크를 열어줄 수 있을까? 이건 그냥 문의가 아니라 공차라는 브랜드가 시장에서 입증되었다는 뜻이었다.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확실한 기회로 바뀌었다는 거다. 여기서 마틴 베리의 두 번째 전략적 결정이 나온다. 처음엔 모든 매장을 회사가 직접 운영했다. 하지만 이렇게 무한정 확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프랜차이즈 모델로의 전환을 결정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단 3년 만에 1개 매장에서 350개 매장으로 늘어난다. 120%의 성장률이다. 이건 이미 스타트업을 넘어선 규모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자본이 부족했고 경영 시스템이 정리되지 않았고 전국으로 더 빠르게 확장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프라가 없었다. 챕터 4 유니손 캐피탈의 등장. 게임이 바뀐다. 2014년 한국의 사모펀드 유니손 캐피탈이 공차 코리아의 70% 지분을 약 340억 원 약 2,900만 달러에 인수한다. 이 투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단순히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다. 유니손 캐피탈은 공차 코리아를 완전히 다시 만들었다.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가맹점주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직을 만들었다. 이전까지 마틴 베리의 신념과 직관으로 움직이던 스타트업이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전문 기업으로 변신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유니손 캐피탈이 인수한 이후 공차 코리아는 2년 안에 매장 수를 120% 증가시켜 560개 매장을 넘긴다. 매장당 매출과 운영 효율성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챕터 5 역사를 바꾼 역인수. 2017년 공차 코리아가 원래 본사인 대만의 공차 인터내셔널을 인수한다.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한다. 하지만 여기선 반대다. 가장 성공한 자회사인 한국이 글로벌 본사를 인수해버린 것이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 한국 시장이 그만큼 성공했기 때문이다. 공차의 전 세계 매장 중에서 가장 수익성 높고 가장 잘 운영되는 시장이 한국이었다. 유니손 캐피탈과 마틴 베리가 만들어낸 한국의 경영 모델이 그렇게 완벽했다는 거다. 이 역인수 이후 공차의 글로벌 본사는 사실상 한국이 되었다. 유니손 캐피탈은 전 세계의 공차 매장들에 한국에서 만든 성공 공식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챕터 6 성공을 위한 나머지 요소들. 하지만 이 성공이 전략과 자본만으로 이룬 건 아니었다. 첫 번째, 상품의 현지화와 품질. 공차는 시장마다 다르게 포지셔닝 됐다. 대만과 동남아시아에선 달콤한 디저트 음료로 팔렸지만 한국에선 완전히 달랐다. 한국의 고객들에게 공차는 프리미엄하고 건강한 커피의 대안으로 마케팅됐다. 신선하게 우린 고품질 차를 강조했고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메뉴를 조정했다. 두 번째, 한류의 힘. 공차는 한국 연예인들을 광고 모델로 쓰고 K-POP 아이돌들과 협업했다.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문화 현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공차가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외국 관광객들도 한국 가면 공차 마셔봐야지라고 생각하게 됐고 이게 다시 글로벌 확장의 모멘텀이 됐다. 세 번째, 끊임없는 혁신. 공차 코리아는 새로운 음료를 계속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미니펄 드링크 같은 신상품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도 했다. 젊은 고객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만든 것이다. 클로징. 공차의 성공은 천재적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다. 금융가의 냉철한 분석력, 스타벅스를 이용한 영리한 입지 선택, 프랜차이즈로의 결단, 그리고 전문가, 자본의 적절한 개입이 모두 맞아떨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했다. 마틴 베리는 버블티 사업이 얼마나 수익성 있는지 봤다고 말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국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한국 기업들과 협력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거리에서 흔히 보는 공차 매장들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브랜드가 된 것이다. 다음번에 공차를 마실 때 그 잔의 안에는 전략, 용기,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문화의 힘이 담겨 있다는 걸 생각해보자.